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저자 이상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내용들을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을 짚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엑셀 화면 구성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특히 이 부분에 나오는 단축 키들은 모두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화면의 확대 축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확대 축소 기능이라는 것은 현재 시트의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인쇄할 때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 되겠고 인쇄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화면 확대 축소의 범위를 아셔야 되는데요. 10에서 400% 범위에서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다. 이 범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장과 파일 형식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저장할 때 대화 상자에 보시면 오른쪽에 도구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일반 옵션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열기 암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 때 지정하는 암호가 되겠는데요. 즉 암호를 모른다면 파일을 열 수가 없겠죠. 열기 암호를 입력해야 파일을 열 수가 있는데요. 쓰기 암호라는 것은 암호를 모르더라도 여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열 수는 있는데 쓰기 암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원래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특히 쓰기 암호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에 대한 형식들,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XLSX인데요. 이 엑셀 통합 문서에는 매크로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XLSM이라는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되겠고요. 엑셀에서 서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XLTX라는 서식 파일이 있는데 이것도 VBA 매크로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XLTM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형식들도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화면 제어의 기능이 되겠는데요. 특히 화면 제어 기능 중에 틀 고정 기능과 창 나누기 기능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우리 여기 보시면 보기 탭에 보시면 보기를 선택하고 창 그룹에 보시면 틀 고정과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창에 관련된 기능 중에서 틀 고정과 나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틀 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 때 통합 문서가 옆으로 굉장히 길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옆으로 긴 경우에는 한 번에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크기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스크롤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뭐 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 부분이 고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없는데요. 이때 특정 행이나 열이 계속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을 틀 고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 고정을 할 때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셀을 선택한 다음에 틀 고정을 하게 되면 이것의 위쪽과 왼쪽이 고정됩니다. 위쪽과 왼쪽에 틀 고정 구분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생기는 틀 고정 구분선은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인쇄할 때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창 나누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화면이 이렇게 큰 경우에 한 번에 볼 수 없어서 이것을 화면을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을 해서 여기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당겨 볼 수 있는 거죠. 멀리 있는 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도 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나누기가 되겠는데요. 나누기를 하게 되면 창을 2개로 나누거나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도 나눌 때 나눠지는 위치가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에 창 분할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틀 고정선은 드래그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창 나누기의 분할선은 드래그에서 분할된 지점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분할선을 더블 클릭해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틀 고정과 창 나누기 이 두 가지가 어떤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트에 관한 내용들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시트 탭을 한 번에 선택하게 되면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룹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이나 편집을 하게 되면 그룹으로 설정된 모든 시트에 같이 실행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트 탭에서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드래그, 이동할 때는 그냥 드래그를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시트에 관한 모든 작업들 다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트 이름 변경하실 수 있는데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변경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이때는 공백을 포함해서 최대 30일자까지 지정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 특수 문자들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가 나오는데요. 이 기능들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트 보호라는 것은 시트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트의 내용과 이 안에 삽입된 객체나 시나리오를 보호하도록 설정하는 것인데요. 즉 변경이나 삭제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셀 서식에도 보호 데이터에 대한 보호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요. 그 잠금 속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 시트 보호가 함께 지정이 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보호라는 것은 통합문서는 시트 삽입, 삭제, 이동, 숨기기, 이름 바꾸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이 시트 보호와 좀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시트에 대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통합 문서 보호를 설정하고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모두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삽입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
경우에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도 별도의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표시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데이터 입력하는 내용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목적이 엑셀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엑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입력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크게는 문자와 숫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왼쪽 맞춤으로 정렬되고 숫자는 오른쪽 맞춤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분수를 입력하는 방법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도 엑셀에선 굉장히 중요한 연산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내부에서는 숫자로 입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날짜 데이터는 반드시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면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1년 번호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 데이터에 대한 단축키 아셔야 되는데 날짜를 입력할 때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시간의 경우에는 콜론을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24시각제로 입력됩니다. 현재 시스템 시간을 입력할 때는 앞서의 단축키에 쉬프트를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엑셀에서 수식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등호나 더하기 기호로 시작하게 되겠고요. 입력된 수식을 볼 때는 컨트롤 물결을 누르게 되면 시트 안에서도 수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데이터에는 한자와 특수문자가 있는데요. 특수문자는 특히 우리 자주 입력을 하게 되죠. 반드시 한글 자음을 입력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특수문자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입력에 관련된 단축키들 다 알아두실 필요 있는데요. 입력 취소할 때는 ESC, 그 다음 한 셀에서 여러 줄을 입력할 땐 Alt 엔터, 그 다음 여러 셀에 같은 데이터를 입력할 땐 컨트롤 엔터,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위로 올려줄 수 있는 키가 쉬프트 엔터가 되겠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아주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엑셀에 특별한 기능으로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죠. 데이터를 자동 채우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면 셀의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나타나는 것을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문자냐 숫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문자의 경우, 숫자의 경우, 문자 숫자가 함께 있는 경우, 또 날짜가 있는 경우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이제 메모와 노트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메모, 윗줄, 링크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메모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필기와 실기 다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고요. 메모는 버전에 따라서 같은 2021 버전이더라도 노트로 표시되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또는 노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셀에 입력된 내용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을 기록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메모는 삽입할 때 Shift F2라는 단축키를 이용하면 쉽게 입력하실 수 있고 메모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는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메모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두시고 메모 인쇄할 때 어떤 형식이 있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모에 대한 내용들은 다 실습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윗줄은 어떻게 보면 주석을 작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메모와 공통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석은 반드시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 편집, 선택과 범위 지정에 관련된 단축키들은 하여튼 모두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 복사에 대한 내용들도 이동이나 복사를 할 때 우리가 바로가기 키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마우스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고 테두리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주 잘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컨트롤 V를 하면 전체 내용을 붙여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대신에 컨트롤 Alt V를 누르거나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하게 되면 붙일 대상을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산을 하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내용들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찾기와 바꾸기도 잘 출제가 되는데요.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 탭, 컨트롤 H를 누르면 바꾸기 탭이 실행이 되고요. 특히 찾기 바꾸기에서는 아래쪽 옵션에 어떤 내용들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와일드카드, 우리 만능 문자라고 하는데 한 문자 대신에서는 물음표, 여러 문자 대신에서는 별표를 사용하고 이 물음표나 별표를 찾기 위해서는 물결표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셀 서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떤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셀 서식을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와 같이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탭들로 구성되는데 특히 표시 형식이라는 탭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2급의 경우 실기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필기에서는 조금 깊이 있는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입력한 값을 어떻게 표시할까를 지정할 수 있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에 보시면 이렇게 범주들이 있어서 선택을 해서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 없는 것들은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식 코드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숫자와 관련된 서식이 되겠고요. 특히 샵과 0의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고 0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도 0으로 표시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 표현하는 거, @사인, 우리 보통 골뱅이라고 하는 것과 별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날짜와 시간의 경우에는 날짜는 연도와 월과 일로 구성되는데 Y, M, D 자, 요게 연도, 월, 일이 되고요. 특히 월의 경우에 이렇게 영문으로 일도 요일이 영문으로 표현될 수 있고 지금 A라는 서식 코드를 이용하면 한글로 요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CH, 부는 M, 초는 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도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즉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문자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각 구역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구역이 양수, 두 번째가 음수, 세 번째가 0, 네 번째가 문자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뭐 식을 주어지고 입력값을 하나 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음수를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이나 색 이름도 지정할 수 있는데 대괄호로 표시한다는 것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조건부 서식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셀에만 서식을 지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둘 이상의 규칙이 참인 경우에는 규칙에 지정된 서식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서식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의 서식에서는 빨간 배경색, 두 번째는 노란 배경색을 지정하라고 했다면 두 개가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의 서식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수식 활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출제되는 출제 범위에 있는 함수들을 모두 잘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함수식이 나오게 되고 그것의 의미나 결과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함수식을 아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실기 준비를 좀 먼저 하시면서 필기를 병행하시면 함수 부분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을 만들기 위한 연산자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셀 참조에 대한 내용들 조금 어렵긴 한데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고요. 특히 혼합 참조의 경우에는 우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2급에는 계산 작업에는 혼합 참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기 문제에는 혼합 참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참조에 관한 내용들 모두 다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도 좀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류 메시지는 우리가 잘못된 수식을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들인데요. 이것들도 잘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별 함수들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뭐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weekday 함수 좀 특별한데요. weekday 함수는 날짜에 대한 요일을 반환하는데 일 또는 생략, 아무것도 안 쓰면 일요일이 1번, 2번을 쓰면 월요일이 1번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데이트와 이오먼스는 어떤 기준 날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전이나 이후 날짜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데이트는 만약에 2개월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오늘 날짜에 정확히 2개월 후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오먼스의 경우에는 마지막 날짜, 말일이 되겠죠. 뭐 30일이나 31일 같은 말일이 출력이 된다는 거. 이데이트와 이오먼스의 차이점 아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 다음 논리함수의 경우에는 좀 변화가 있는데요. 논리함수는 보통 if 함수가 조건을 지정하는 데 사용이 되었는데 ifs와 switch라는 함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함수가 더 늘어나서 힘드시겠지만 실제 사용할 때 어떤 if의 불편함을 해소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는 사용할 때 편리하게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s 같은 경우에는 다중 if 대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위치의 경우에는 일일이 조건식을 하나씩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not and or도 다 중요하고 if 에러도 중요하고 논리 함수들 모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 삼각 함수들은 좀 짤막짤막한 함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많죠.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int 함수 사용하는 거 요거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고 모드 함수, 나머지 반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이라는 것은 반올림 관련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어떤 함수식의 결과나 숫자에 이 함수들을 적용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묻는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if가 달려있는 함수들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연산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SUMIF는 조건이 하나, SUMIFS는 여러 개의 조건입니다. 근데 인수가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좀 잘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 함수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if와 ifs가 달려있는 함수들이 있죠. 같은 의미로 조건 만족할 때만 쓰게 되고요. 특히 카운트 함수는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만 셀 수 있는 거고 카운트는 공백이 아닌 건 다 셀 수 있고 카운트 블랭크는 반대로 공백만 셀 수 있는 함수입니다.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래쪽의 함수들도 거의 중요합니다. 이런 라지, 스몰 함수, 맥스, 민 같은 함수 중요하고요. 아래쪽에 이 모드 함수 같은 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함수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드.sngl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랭크 EQ 함수도 원래 랭크 avg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고 랭크 EQ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거 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하는 함수명도 뒤에 .s가 붙게 되었는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함수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자열 함수들도 거의 다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다 잘 출제되는 거고 find와 search 함수는 조금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다른 점들이죠. 그거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찾기 참조함수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찾기 참조함수 특히나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르갑과 V르갑의 이 방법에 관한 것들 혼동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한 연산을 하는 함수인데요. 의외로 굉장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모두 D로 시작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때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연산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함수들에 대한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관리나 분석에 관련되는 함수들이 되겠는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외부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파일, 특히 가져올 수 없는 것, 한글 파일이나 MS 워드, 압축된 파일 같은 것들은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정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뒤쪽에 있는 내용들 거의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렬은 입력된 자료를 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정렬 기준이 셀값 이외에도 색깔로 또는 아이콘으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 오름차순은 어떤 순서로 정렬되는지를 알아두시고, 특히 빈셀의 경우에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서 모두 빈셀이 마지막에 정렬된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엑셀의 필터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는 고급 필터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것 같고요. 둘 다 뭔가 원하는 자료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네, 자동 필터의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가 되는데요. 자동 필터는 여러 필드의 조건을 지정하면 AND 조건으로 지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드와 필드 사이에서는 AND 조건.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열에 날짜, 숫자, 문자가 혼합된 경우, 여기 이 부분이 무슨 숫자 필터인지 문자 필터인지 날짜 필터인지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셀의 수가 많은 데이터 유형의 필터가 표시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고급 필터의 경우에는 자동 필터보다 좀 더 복잡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또 결과를 다른 위치에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상자 안에 내용들 다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조건을 지정할 때 AND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을 모두 같은 행에, OR 조건은 다른 행에 입력을 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입력한 게 AND 조건입니다. 요거 두 개는 AND 조건이고, 이 조건과 이 조건 사이에는 OR 조건으로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것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건너뛰고 이제 잘 출제되는 것, 통합 기능, 요거는 실기 시험에도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하나 이상의 원본 영역을 지정해서 하나의 표로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성적이 있고 2학기 성적이 있습니다. 요걸 통합해서 뭐 전체 한 학기에 대한 한 학년에 대한 뭐 통합 합계라든지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데이터 통합 기능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기능인데요. 여기에서 사용할 레이블에 대한 거,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체크할 때 어떻게 되는지와 또 원본 데이터 연결에 관한 것, 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데이터 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를 만드는데요. 어떤 결과 값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들 때 연 이율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을 한꺼번에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데이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는 변수가 한 개이거나 또는 두 개일 때 작성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 표를 만들면 이 결과가 배열 수식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분 수정이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부분합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분합 기능은 어떤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서 합계나 평균 등 다양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룹화할 항목으로 먼저 정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렬을 하고 함수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지정하는 내용들을 상세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 표시해 놓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경우에는 함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여러 번 부분합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하게 되면 이전 부분합의 결과값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할 때는 이전 결과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해제를 하고 부분합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목표값 찾기와 시나리오를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봐서 1과목의 점수가 60이 나오고 2과목의 점수가 50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우리 떨어지겠죠. 평균을 구하게 되면 55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를 60점으로 올리기 위해서 2과목 점수는 몇 점을 받아야 할까? 이게 목표값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목표값 찾기는 굉장히 간단한 기능인데요. 이 예시를 통해서 이 각각의 값에 들어갈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대화 상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게 됩니다. 즉, 1과목을 100점, 2과목 100점일 때 평균은 어떻고, 1과목이 50점, 2과목이 50점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시나리오로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변경 셀과 결과 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다른 시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트 바로 앞에 시트에 삽입이 되는데요. 이것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더라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가 되겠는데요. 데이터 분석에서 아마도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요약을 해서 대화형 테이블을 만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다 잘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원본 자료가 변경이 되었을 때 피벗 테이블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모두 새로 고침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새로 고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는 피벗 차트는 출제되지 않지만 필기시험에는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필터 단추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피벗 테이블, 원본이 되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그러니까 필터 단추가 없어지는 일반 차트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피벗 차트는 삭제를 하더라도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내용은 차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차트에 관한 내용도 너무나 방대합니다. 근데 차트에 대한 것은 필기시험에 매회 두세 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실기에도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차트 만드는 데 관련된 그 단축키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워크시트에 행과 열에 숨겨진 데이터가 있으면 차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차트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차트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기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트들의 특성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 계열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분산형 차트도 잘 나오는데 X축과 Y축의 관계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건데 보통 과학이나 통계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거 요거 3차원 차트로 변경이 불가능한 차트는 어떤 차트들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구성 요소들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 문제에는 차트 결과 그림이나 또는 차트의 전후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차트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의 이름들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편집도 다 봐주시고요. 원본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는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데이터의 원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축 서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 옵션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옵션들도 있습니다. 밑에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열 겹치기라는 것은 요게 지금 계열이 겹쳐진 상태가 되겠는데요. 값이 커지면 점점 더 많이 겹쳐지게 되고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의 범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격 너비는 자, 요것과 요거 사이의 간격 자, 요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데요. 숫자 값이 커질수록 항목 사이의 공백이 커지고요. 0에서 500%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추세선이라는 것도 좀 출제가 되었는데요. 데이터의 어떤 변화, 추세나 방향을 표시하는 선인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력 작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출력 작업에 대한 환경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를 이용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지와 여백과 머리글, 바닥글과 시트 탭에서 각각 어떤 내용들을 지정할 수 있는지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 이 내용들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특히 시트 탭에서는 아주 많은 내용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시트 탭에서 지정할 수 있는지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는 그 보기 형식이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형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페이지가 나누어진 것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보기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 이 메뉴대로 실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잘 출제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는 파란색 실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누기 한 건 점선으로 표시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보기에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 인쇄할 때는 거기 인쇄 미리 보기에 여백 표시 단추가 있는데요. 요걸 드래그해서 여백을 조정하거나 열너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행의 높이는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매크로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필기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가 되고 실기에도 반드시 출제가 되죠. 매크로라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있을 때 작업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기능을 매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들, 여기 매크로 이름을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 바로가기 키, 소문자, 대문자 어떻게 다른지, 특히 매크로 저장 위치에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 엑셀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2급에서는 직접 프로그래밍 하는 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드들을 잘 분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매크로 기록할 때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드에 기록이 되는데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기록된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매크로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실기 시험에는 매크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 단추나 도형에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출제됩니다. 다른 방법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거 그런데 셀이나 텍스트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대화 상자도 보셔야 되고 매크로 편집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크로 보안에 대한 이 메뉴를 보시면 매크로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 보안에 대한 설정 항목 4가지를 묻는 문제들도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급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어려운 변형 문제들도 풀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급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